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 부터 받은 그 김건희 여사 선불용 샤넬 가방 2개를 왜 추가로 웃돈을 주고 다른 상품 뭐 바꿨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사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제 신발이 등장했어요. 구두가 등장했는데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구두가 김 여사 발에 맞는지 파악하는 게 관건이다. 결국 신데렐라 수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 행정관 발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씨 발에 맞는 것인지 이거 분명히 치수도 샤넬 측에 확인하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보고 참 이 사람들 샤넬 재테크도 결국엔 성공한 거 아니냐. 당시에는 합해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가격이 한 2,700 정도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사람들의 재테크 능력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뭐 잃어버려서 나는 모르고 나는 안 받았다 그러고 그거를 믿을 사람이 몇 명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특검 과정 중에서 정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다. 참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분이면서 외국 나가서 외교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워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수사가 갈수록 코미디가 돼가는 느낌. 그러면 이제 뭐 지금 김건희를 검찰이 부를지 특검이 부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김건희를 소환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불러서 평소 신발 발치수가 평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 대답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확인했던 그거를 신어보겠습니까? 신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수사가 되는 건가? 그럼 치수 맞으면 가지세요 이런 거예요. 치수가 맞으면 이거 치수가 맞는데 왜 당신 거라고 당신을 위해서 교환한 걸로 지금 이렇게 부인을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질구질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이게 수사 자체가 구질구질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뭐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 어쨌든 그냥 끝까지 버틴 것 같아서 여기에 좀 뭐 중간에 아킬레스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유모 행정관과 김건희가 보이지는 않을 거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한테 조금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결국에는 그 오빠가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지 이권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오빠를 조사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지금 3대 특검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 담당하는 민중기 특검이 특검보 후보자 8명 선정해서 대통령실에 추천을 했고요. 지금 내란 특검 이끄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처장 오동훈 공수처장 면담하고 뭐 청사 이용 인력 파견 이게 두루두루 지금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보안 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어디 사무실 어디에 꾸릴지 이런 것도 좀 보고 변협의 특검보 추천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최상병 특검 맡은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는 박정훈 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에게 특검보를 제안을 했는데 이제 김 변호사가 특검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서 고사했다는 뉴스까지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정민 변호사님은 참 현명한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준비 기간 20여일 지나고 7월 초부터는 결국엔 특검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사적 감정이라든지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제대로 팩트에 기반을 해서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라는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대로 사실관계를 하고 처벌할 사람들은 가감없이 처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한 건물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따로따로 들어가. 왜냐하면 너무 지금 규모가 커가지고 그리고 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군 보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아예 상업용 시설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정부기관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뭐 알아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생각보다 약간 지연될 수도 있겠다. 지금 이거 출발 자체가 조금 이 시설 구하고 사람 구하고 이게 약간 지연될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워낙 뭐 어느 정도는 규모도 메모두고 어느 정도는 뭐 앞에서 잡아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수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겪지는 않을 거고 잘 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합니다. 취임 12일 만이에요. 어떨까요, 분위기? 이게 그냥 옵저버잖아요. 참관인이에요. 그리고 짧습니다. 2박 3일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뭐 큰 외교적인 성과를 이루어낸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됐다. 세계를 앞서 나가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 이미지 주고 각국 정상들과 좀 안면 트시면서 다음번에 이제 양자회담, 다자회담 준비하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욕심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익이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면 잘 분위기 좋게 트고 오시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한미회담하고 한일회담 될 거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상황도 난리도 아니고 네. 지금 왕이냐 왕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막 대규모 시위 벌어지고 막 무슨 계엄 얘기 나오고 미국에서 지금 계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어서 한국이 아마 우선순위가 아닐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뭐 만나기 하겠지만 풀 어사이드 방식으로 짧게라도 이제 10분 정도 만나기는 하겠지만 지금 한국하고 뭐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그런 게 아닌데 트럼프하고 어쨌든 첫인상을 좋게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난번에 통화할 때도 서로 암살 그 당할 뻔한 얘기 막 이런 얘기 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뭐 이렇게 보고요. 일본에서는 지금 굉장한 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일적인 기록, 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네들한테 우호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가고 상대적으로 좀 반일 성향이 강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굳이 뭐 반일로 갈 이재명 정부가 그럴 이유도 없고 뭐 사안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그런 우려를 그냥 가볍게 좀 하면서 또 역사 문제는 또 따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기조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G7 정상회의 어쨌든 이제 초청을 받아서 나가는 출국을 하는 거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멈춰 있던 정상 외교의 복원의 출발점이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하고 네. 있는데 이 부분에서 1박 3일이 좀 빡센 거 아니냐. 1박 3일 1박 3일이에요? 1박 3일. 2박 3일이 아니고? 네, 1박 3일 좀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하는구나. 안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어디 홍콩 같은 데 갈 때 1박 3일 여행으로 많이 근데 가는데 캐나다를 1박 3일 일정 캐나다는 좀 바쁘다 이런 얘기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G7 전에 국가안보실 인선을 완료를 했어요.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안보실 2차장에는 이뭉순 주 캐나다 대사, 안보실 3차장에는 오현주 외교부 주 교황청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AI 미래기획수석이 신설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민간에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낙점이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뭐 하정우 AI 혁신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AI 100조 투자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을 새롭게 만들고 회복하는데 좀 집중적인 투자를 현명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혁신 기업이 맥이 끊어졌어요.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이유에 세계를 선도하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하는, 혁신하는 그런 기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은 원래 김현종 뭐 1차장은 워낙 이쪽에 이제 어디가 됐든 중용될 분으로 좀 뭐 예상이 됐던 분이니까 크게 놀랍지는 않고 나머지 분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보실 2차장, 3차장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잘 했으리라고 믿고 그 하정우 이 AI 혁신센터장 이분 AI 미래 기획수석 이분은 제 주변에 이제 AI나 이쪽에 과학 쪽에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호평 일색이더라고요. 네, 다 진짜 전문가를 임명을 했다.
근데 관료로서 일을 잘할지는 모르겠다. 아직 그거는 검증이 안 됐는데 뭐 굉장히 많은 이쪽 AI 쪽의 전문가 중에서는 최고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를 제 주변의 분들은 다 하셔서 굉장히 저도 좀 기대가 되는 편이에요. 예. 저도 관련돼서 이제 대학원에서 뭐 찾아보고 이랬을 때 논문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기억이 났었어요. 예, 이분을 또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아마 그 뭐지? 학회에 발표한 논문이 뭐 100편이 넘는다고 그랬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마 현장에 있으면요. 이게 학회 발표 논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듬어 가지고 또 논문으로 이렇게 제대로 퍼블리시 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인데 워낙 이제 그 현장의 이슈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방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 초기에도 이제 네이버에 있던 분이 윤석열 정권 비서실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도 상당히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들어간 거죠. 스톡옵션을 여러 가지를 포기를 하고 공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근데 3개월 만에 잘렸어요. 그때 나갈 때. 그러니까 하정우 센터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가지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대한민국 미래 혁신 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아마 대단히 하기 어려운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료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비서실에서 제대로 좀 뒷받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김현종 1차장에 대한 함합병은 저 동료 이인인 것 같다는 다른 지적이 죄송합니다. 다른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다른 분이어가지고 네. 그러면 김민석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 좀 해볼게요.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제 불법 정치자금 의혹,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오늘 SNS에 사적 채무 의혹 등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발생한 추징금 6억 원에 대해서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고 어떤 불법도 없었다. 국회의원 세비와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했었다. 5년간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지적에는 지나온 삶에 감사해서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 세비와 기타 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밝혔고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턴십 확보했고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 입법 활동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명확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호소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12시간 전에 페이북에다가 해명을 한 걸 보면 나는 돈에 대한 묘한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냥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 돼요. 난 누구한테 얼마 빌렸고 차용증 제시하고 나 그거를 통해서 추징금도 갚았고 또 생활비도 썼고 나 이거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아니야. 이런 것은 돈의 흐름과 구체적인 상황, 액수, 받은 뭐 날짜, 대상 이런 거 다 적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 어떠한 불법도 없었어. 나 그냥 다 갚았어. 이런 식이고요. 아이와 관련한 문제도 그냥 제 아이가 인턴했던 한 대학의 교수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미스터 김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그냥 올리거든요. 이 감정적인 접근은 이 해명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구체적인 것을 다 적시를 하면서 해명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청문회이잖아요. 국회 동의가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워낙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여론에서 문제 제기해도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처음에 국정 운영 동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총리에 대해서는 약간의 허니문 기간, 국정 허니문 기간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제 뭐 야당이 좀 시비를 걸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랬는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첫 번째 총리에 대해서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제가 좀 이건 봐야 되는데 데이터를. 네. 예. 그 한국갤럽이 지난 금요일에, 그러니까 조사는 지난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10일에서 12일 조사한 건데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건데
김민석 총리 후보 적합도가 적합 49, 부적합 23이었어요. 근데 그럼 다른 총리하고 비교하면 어떠느냐? 이낙연 총리가 적합 60, 부적합 5, 의견 유보 35. 그래서 정권 초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낙연 총리가 가장 높기는 했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적합 38, 부적합 22, 유보 39 그래가지고 적합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거기에 한 중간 정도 되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세균 적합 42, 김부겸 적합 34 이런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웬만하면은 김민석 후보자한테 약간의 흠결이 있더라도 국민들은 첫 번째 총리니까 이게 임명을 하는 거를 지지해 주겠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정권 초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좀 정밀하고 정치한 해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게 좀 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2008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2008년에 그때 지인 강모 씨 등등 3명한테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을 받아서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천만 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피선거권 5년이 제한됐어요. 2008년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2018년 정확하게 10년 뒤에 같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불법 정치자금이 됐는데 같은 사람한테 빌리는 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에 고쳐매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돈이 정말로 급하면은 모르겠어. 김민석 정도 아직 이때는 야인이었으니까 정치적으로 재기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뭐 주변에서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게 이 해명이 다 맞다라고 하면은 이런 오해를 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은 11명에게서 총 1억 4천을 빌렸는데 그 11명이 지금 상당수가 이 원래 강씨 옛날에 10년 전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했던 이 강씨와 아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회사의 감사, 이 강씨의 감사로 있는 사람도 돈을 빌려줬고 근데 그 돈이 그럼 어디서 나왔겠냐. 근데 이 사람하고 일면식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70대에 정읍에 사는 사람이면은 글쎄요. 김민석 지금 후보자하고는 알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강 씨하고의 관련성이 지금 있지 않나 이런 의혹들이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잘 해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투표로 하면은 민주당에서 뭐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는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해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첫 번째 총리가 됐을 때 국정 동력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온전히 후보자가 어떻게 이거를 핸들링을 하고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여론조사 얘기하실 때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은 좀 일해라. 첫 총리에게 좀 일을 해라라는 식으로 좀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로 그 여론조사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첫 총리한테는 일단 관대하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세균, 김부겸보다도 이낙연이 높은 이유는 그런 거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이 이낙연이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우호적인 정서가 있으니까 총리가 되기는 할 거예요. 다만 이거를 본인이 이제 어떻게 잘 해명을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인사청문회 보고 다시 한번 여론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 관련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잘 아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한 이틀 정도 청문회 할 텐데 그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또 다른 의혹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오광수 민정수석 꼴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게 되면 민주당 당 차원에서 좀 세게 디펜스를 쳐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미묘한 분위기도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 얘기도 좀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이 좀 주목을 받고 있던데 지난 10일에서 12일 실시한 정기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힘 지지율이 21%로 나왔습니다. 이게 12.3 비상계엄 직후에 24%보다도 더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지금 5년 내 최대치로 벌어졌어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가요, 장 소장님? 분위기요? 네. 솔직히 그냥 내부적으로는
21%나 나왔어? 내부적으로요? 10%대가 아니네. 이제 이렇게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떨어질만 하죠. 대선이 끝나고 다음 날 대선 후보는 철봉하고 있고 그 당내 경선 최종 경선까지 갔던 분은 돌돌이로 고양이 털이나 털고 있고 그런 정당에 어떻게 미래를 걸 수 있냐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러 가지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홀로 외롭게 용기 있게 5대 개혁안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공개적으로 지지한 거는 원로그룹하고 재선 의원 15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럼 당에서는 그냥 이대로 쭉 가자 그 생각 아니에요. 결국엔. 뭐 내년 지방선거 지더라도 이대로 가면은 우리 영남권에서는 나 또 공천받고 나 배지 달 수 있는데 상황 변경 나오는 거는 내 신상에 좋지 않아.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뭐 이제 전당대회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 속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가장 특이하게 본 것은요. 전 연령층에서 다 민주당에게 졌어요. 대구 경북만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졌고요. 중도층에서 15%만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진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깨닫거나 혁신을 해야 되겠다, 개혁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대선이 끝나면은 대선에서 이긴 정당은 정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패배한 정당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2022년 3월 거를 찾아봤어요. 그때 이제 대선이 끝났죠. 그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때 3월 둘째 주에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4였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례적이기는 한데 사실은 반드시 진다고 반드시 이렇게 그게 지지율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물론 이후에 국민의힘이 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민주당 조금씩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내란,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태도들 그리고 그 대선 과정에 있었던 당의 내용에 대한 실망감이 보수 진영의 실망감이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했던 보통 한 35 정도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기에서 한 15%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합리적 보수 뭐 그런 거죠. 그래 비상계엄을 지지하지 않고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이랬던 분들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던 5대 개혁안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서로 당권 다툼에만 매몰돼 있는 이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좀 한 것 같은데 글쎄 이걸 진짜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은 또 우리 찍어주겠지 또 대선 때 또 42나 받았는데 이렇게 정말 볼 수 있을 것인가. 지방선거 공천권 가져가면 뭐합니까? 다 질 텐데 웬만한데 다 깨질 텐데 지금 되게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천권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지금 국민의힘 오늘 이제 새 원내대표 선출하잖아요. 이거 앞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오전에 기자회견 열고 신임 원내대표가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냥 6월 30일 날 사퇴할 분위기 때문에 이 사퇴를 갖고 그렇게 큰 울림은 없는 것 같아요. 임기가 어차피 끝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5대 개혁안 같은 경우에 당의 주류 세력들이 상당히 불편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판조차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조차 안 만드는 거예요. 그냥 너는 그냥 얘기해. 우리 그냥 아무 반응 보이지 않을게. 어차피 너야 뭐 곧 그만둘 사람이니까 자꾸 너 그냥 건들거나 너 비판하거나 아니면 대꾸해주면 너 키워주는 거니까 우리 가만히 있을게. 너 그냥 알아서 그냥 혼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이런 분위기예요. 왕따 분위기입니다. 고립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용기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황 변화를 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장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5대 개혁안이 그렇게까지 엄청난 쇄신안인가요? 기본으로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당의 주류 세력들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뚫리게 되면 또 하나 뚫리게 되고 또 뚫리게 되고 그럼 우리는 당의 주도권을 놓치게 되고 그럼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는 정말
완전히 다음번에 공천도 못 받고 완전히 뺏기겠네 모든 걸.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방어막을 세게 치는 거예요. 이것조차 안 돼. 그거 하더라도 우리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빠져. 주제 넘게 나서지 마. 이런 상황입니다.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퇴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도 다 사퇴를 하고 사무총장, 원내대표, 뭐 정치위 의장 다 사퇴를 하고 사실은 김용태 딸랑 한 명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힘을 받으려면은 이게 그 다 같이 사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사퇴를 하지 않고 이런 개혁안이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건데 그때는 또 권성동을 사퇴시키는 게 워낙 급하니까 다들 이렇게 막 사퇴가 돼서 진짜 김용태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간 지나면 어차피 지금 6월 30일까지인데 이게 이건 그냥 5대 개혁안이 됐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래서 차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은 누굴 뽑느냐, 거기에서 어떤 혁신안이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김용태의 그 비대위원장 끝났다. 지금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차기 원내대표의 4선의 부산 진구을 이현승 의원, 3선 경북 김천 송원석 의원, 3선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의 김성원 의원이 출마해서 지금 3파전 구도로 치러집니다. 장 소장님 누가 되는 건가요? 송원석 의원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영남의 주류 세력들이 친윤들이 밀고 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니 본인은 그때 인터뷰에 출연해서 친윤 프레임 악의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고소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이 밀고 있는 송원석 의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핵관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랑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4선 의원이지만 어떤 지도자급의 이제 정치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의 표만 갖고는 당선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3선 의원이지만 당시 윤석열 정권이 잘 나갈 때 수해 복구하러 나가서 사진 잘 나오게 비나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과연 원내대표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의힘의 현실, 그것이 그냥 극명하게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도자감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그것 때문에라도 국민의힘이 당분간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개혁과 혁신을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더 안으로 응축이 돼가지고 울타리 치고 그냥 더 옥죄일 것 같아요. 그냥 동굴 속으로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하늘은 동굴 크기만큼, 그것만큼 하늘과 국민의 민심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외적인 특검의 압박도 있을 거고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지율 더 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관심이나 선택받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변수가 되죠. 왜냐하면은 자체 정화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개혁 혁신 못합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권력을 휘두르고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불미스러운 부적절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좀 솎아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 규정 당원 80, 국민의힘 지지하는 20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 100% 이런 식으로 지도자를 뽑겠다라고 룰 개정이 된다면 그래도 영남권에 좀 나이 많으신 강성당원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이 용기 있게 당 개혁을 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외과적인 수술이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요새 친윤계 대신 구주류라는 말로 불리던데 친윤계 의원들이 이렇게 전화기 바꿨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윤석열하고 엮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주류들은 맨날 무슨 친 모였다가 이렇게 갈아타니까 뭐 그 호칭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국민의힘에 진짜 사람이 없기는 해요. 지금 보면은 저는 요즘 보면서 하태경 의원이라도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약간 개혁적인 성향도 있고 뭐 그래서 이럴 때 좀 위기 뭐 완전
반윤도 아니었지만 그랬던 뭐 친윤도 아니었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람들 하나씩 다 쳐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정당이, 윤석열이 이 정당에 끼친 해악이 정말 크다 이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요, 국민의힘만 잘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민주당이 좀 거하게 삽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정권 초에는 뭐가 됐든 이 관용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삽질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삽질을 앵간히 하더라도 관용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눈길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지금 후보 교체 감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 그런데, 당무감사 하고 있는데 김문수 전 후보가 감사보다는 대여투쟁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딱 그 논리거든요. 대여투쟁을 잘하면은 그러면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김용태가 또 지금 대여투쟁이 아니라 지금 감사를 할 때다 또 이렇게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여투쟁을 잘한다고 반드시 본인들한테 지지가 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여투쟁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부도 정권도 견제는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먼저 혁신하고 성찰하고 좀 쳐낼 거 쳐내지 않으면 절대 기회가 안 오는데, 지금 모아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